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골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야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마주하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밤감이 전 마루 한가운데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는 땅에 닿을 듯 숙여져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입이 떨리며 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조용한 장터에 그 한마디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마루 옆에는 굽은 등을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복당은 금부채를 그곳으로 날려줄게요. 보노만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멍.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멍. 이제 부채를 접으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선 어느 고을의 장날이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 오래된 쌀집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지게에 옮겨 실을 쌀가마니도 마루 한쪽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지요. 아침 해가 산등선을 넘을 때부터 노을이 장터 기와를 붉게 물들 때까지 그 집 문턱을 넘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쌀을 사지 않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장터 다른 쌀집들에는 여전히 주머니를 풀어 쌀을 달라 하는 이들이 있었고 지게꾼도 땀을 뻘뻘 흘리며 쌀가마를 지고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집 앞에서만 사람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꺾였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슬며시 고개를 돌리고 다른 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아낙네는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지요. 입으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길만 피하고 뒷말만 삼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모두 같은 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사라진 뒤로 저 집은 달라졌어. 쌀집 대문 기둥에는 예전 그대로의 붓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밤감이 전, 한때는 먹빛이 선명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마다 한 번씩 눈으로 더듬어 읽어내려가며 아, 저 집이 그 박 노인 쌀집이구나 하고 알아보곤 했지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먹은 반쯤 발에 있었고 종이는 장맛비를 여러 번 맞아 가장자리부터 축축이 젖어해져 있었습니다. 글씨만 남았을 뿐 그 글씨가 가리키는 집안의 사람은 이미 바뀌어 버린 뒤였습니다. 박 노인이 자취를 감춘 것은 불과 석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쌀집은 고을에서 제일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장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고 먼 마을에서 집신 닳도록 걸어와 굳이 이 집 쌀을 사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쌀은 박 노인 집 것이 제일이지. 이 말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한 이야기처럼 오르내렸습니다. 고을 원님 집에서도 제사에 올릴 쌀을 따로 맡겨둘 정도였으니 그 이름이 헛소문은 아니었지요. 박 노인은 젊을 적에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기댈 시댁도 변변치 않았고 친정이라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음뿐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박 노인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터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쌀가마를 외상으로 받아다 팔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장날이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동틀 무렵 가마를 굴려내다 놓고 해가 지고 사람들 발길이 끊어질 때까지 가게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팔이 저려도 가만히 자루를 붙잡고 버텼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한숨만 한 번 내쉬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되면 남은 쌀을 골라 담았습니다. 돌멩이가 섞였는지 살펴보고 쌀벌레가 생기지 않게 항아리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쌓이자
남의 쌀을 대신 팔던 여인은 자기 논에서 나는 쌀을 직접 가져와 파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집도 조금씩 넓어졌고 곳간에는 늘 쌀이 가득 찼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은 박 노인의 손으로 일군 집이지 운이 좋아된 집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마음속에는 늘 비어있는 방 한 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떠났고 하나 있던 아들은 장정이 되기도 전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 하나는 시집을 가서 멀리 타지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몇 해는 서찰이 오르내렸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소식은 뜸해져 갔습니다. 쌀을 담은 항아리는 늘 가득했지만 밥상을 마주 앉아 떠먹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박 노인의 집에 어느 날 작은 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남기고 간 피 손주였습니다. 아기가 처음 집에 들어온 날 박 노인은 오래도록 그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볼은 복숭아처럼 말캉했고 손가락은 새끼 쌀알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노인의 등에는 늘 작은 등이 하나 더 붙어 있게 되었습니다. 장날마다 박 노인은 손주를 포대기에 업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기가 조금 크자 포대기에서 내리워 쌀가마 옆에 앉혀두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손주는 쌀가마에 머리를 기댄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졸곤 했습니다. 박 노인이 자루를 들어 올리면 그 기척에 놀라 허둥지둥 일어나 쌀자루를 붙들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쌀가마보다 작은 몸으로 허둥지둥 쌀부대를 밀어보려 애쓰는 꼴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지요. 저 아이가 다 크면 이 집은 걱정 없겠네. 장터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흘러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은 저 아이뿐이다. 밥을 퍼 담을 때면 손주 그릇에 한 숟가락을 더 얹었습니다. 새옷감이 생기면 먼저 손주 치수부터 재었습니다. 자기는 해진 저고리를 몇 번이고 기워 입으면서도 손주 신발 밑창이 다르면 제일 먼저 갈아 신겼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박 노인이 손주를 얼마나 아끼는지 눈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주 이름하여 만석이가 조금 무례하게 굴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다른 집 아이들을 향해 어깨를 으쓱하며 굴어도 저리 귀하게 자랐으니 조금 버릇없는 것도 그럴 만하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자랐습니다. 복숭아 같던 볼살이 빠지고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목소리도 변해 어느새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키가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느덧 허리가 굽고 머리칼이 휘어졌습니다. 쌀자루를 들 때마다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이제 박 노인 쌀집은 곧 만석이 몫이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박 노인이 손주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마음먹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 만석이는 이미 자기 몫을 그 이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박 노인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진짜로 일이 비틀리기 시작한 것은 만석이가 장가를 들던 해봄이었습니다. 그 해봄 박 노인은 장터 포목전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눈으로 이 고을에서 가장 고운 비단을 고르고 골라 두어 피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옷을 지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집 마당에 앉아 포목을 햇살 아래 쫙 펼쳐 보이는 박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이 비단 저고리를 입고
우리 집 며느리가 장터를 오르내리겠지. 박 노인은 속으로 그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 비단이 자기 집안에 들어올 첫 며느리의 옷감이 될 줄만 알았지요. 그 비단을 둘러입을 여인이 훗날 이 집 기둥 밑을 파헤칠 첫 번째 쐐기가 되리라고는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산 비단은 그의 봄 내내 사랑방 한켠에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는 날 그 비단은 드디어 제 주인을 만났지요. 혼례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일찍 떠난 집이라 사돈댁 몇 어른과 동네 가까운 집들만 불러 조용히 상을 차렸습니다. 쌀 사러 온 주막 주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쌀집이라 해서 흥청망청할 줄 알았더니 박 노인 인심이 날 때도 조용하구나. 새로 들어온 며느리는 김씨 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이는 20도 채 안 되어 보였고 얼굴은 하얗고 말끔했습니다. 들어오는 첫날 김씨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했습니다. 말끝마다 예하고 또박또박 대답했고 눈을 마주칠 때마다 예의 바른 웃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박 노인은 흡족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림을 꾸리느라 허리가 굽었는데 며느리가 물 기르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기대어도 되겠다 싶었지요. 장독파는 높아도 한마디 했습니다. 박 노인 복 받았네. 손주도 튼튼하고 며느리도 단정하고 혼례 후 석 달 동안은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이면 박 노인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방바닥을 쓸고 부엌을 닦고 쌀 씻을 그릇을 미리 내놓았습니다. 박 노인이 쌀자루를 들려하면 뒤에서 살며시 쌀통을 밀어주었습니다. 할머님,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할머님은 쉬십시오. 그 말에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손을 조금 놓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그의 눈은 자주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와 사랑채를 잇는 길, 쌀가마가 놓인 곳, 곳간으로 드나드는 문짝, 그리고 무엇보다 장부가 놓여있는 안방 책상 위를 한 번씩 훑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방을 치운다는 핑계로 이 방 저 방을 정리했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지요. 장부는 내가 보던 거라 그대로 두거라. 김 씨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 할머님. 다만 제가 며느리로서 집안 살림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잘 배우겠습니다. 그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그렇구나. 그날부터 김 씨는 장부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어느 페이지가 더 많이 접혀 있는지, 어느 모서리에 손때가 검게 묻어 있는지 눈에 익혀두었습니다. 만석이는 며느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그저 좋았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면 이제는 할머니 눈치보다 아내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장에 나가지 마오. 집 살림도 봐야지. 이런 소리를 먼저 하는 쪽은 박 노인이 아니라 김 씨 쪽이 되어갔습니다. 만석이는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혼례 후 석 달째 되던 어느 장날, 김 씨는 처음으로 장터에 나왔습니다. 새 비단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박 노인 쌀집 마루에 앉았지요. 웃음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했고 거스름 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쌀을 푸는 것은 여전히 박 노인의 몫이었습니다. 가마니를 열고 돼지를 하고 자루를 묶는 일까지도 그랬습니다. 김 씨의 손은 그 가마니 고리에 닿을 듯 말 듯 하다가
늘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맞은편 장독파는 노파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곱게도 앉아있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박 노인은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하여 만석이와 며느리가 뒤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박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잠시 안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장부를 펴놓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들이 촛불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만석이는 그 옆에 앉아 무엇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저 아이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장부 위로 떨어진 작은 촛농 자국 하나가 훗날 이 집안의 일을 말할 때 사람들 입에서 가장 먼저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로 김 씨의 말에는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이것저것 물어보는 척했고 거래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배우는 척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저 며느리가 집안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하나 알려주며 나중에 다 내 손을 거쳐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김 씨가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것은 장부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어디에 도장이 찍혀 있는지 그것이었습니다. 혼례 후 반년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 씨는 만석이와 마주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장부를 당신이 맡아야 하지 않겠냐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했지요. 만석이는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시던 건데 내가 맞는 게 맞나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 씨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할머님은 이른이 넘으셨고 허리도 굽으시고 눈도 침침하신데 장부까지 보시게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냐는 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는 박 노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장부를 맡아보겠다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자신도 이제 장가를 들었으니 집안일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한참을 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이의 얼굴에는 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다고 내 대를 이을 만석이가 이제 집안을 알아야지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장부는 만석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박 노인이 옆에 앉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어느 거래처는 10년 넘게 거래하던 곳이니 믿어도 된다고, 어느 집은 외상을 주면 안 된다고 예전에 한번 떼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부에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박 노인은 더 이상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만석이가 이제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제 박가미전에서 값을 흥정하는 사람은 박 노인이 아니라 만석이었습니다.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는 사람도 거스름 돈을 건네는 사람도 만석이었습니다. 쌀 사러 온 객주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만석이가 진짜 주인이 되는구나. 박 노인 복 받았다고 했지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든든하니 이제 박 노인도 편해지겠다고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작은 일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이는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종이 한 장이 펼쳐져 있었고 김 씨가 옆에서 붓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거래처와 주고받는 문서였습니다. 위쪽에는 박 노인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아래쪽 빈칸에는 만석이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새 주인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으니 이제부터는 당신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했지요. 만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께 먼저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장부를 넘기셨고 이런 자잘한 일까지 일일이 여쭤보면 오히려 번거롭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을 찍어 종이 위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촛불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먹물이 종이에 스며들어 번졌습니다. 만석이는 그 번진 자국을 보며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씨가 종이를 거두어 바람에 말렸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자가 마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뒤채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였을까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였을까요? 창 너머로 안채 쪽 촛불이 보였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은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이들이 열심히 장부를 보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종이 위에 적힌 작은 이름 석자가 훗날 이 집안을 가르는 칼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부가 넘어간 뒤로 박 노인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새벽은 여전히 박 노인의 몫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쌀가마를 열고 되로 쌀을 퍼담고 무거운 자루를 지게에 올려 묶는 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장터에 나가서는 달라졌습니다. 값을 매기는 것도, 거스름돈을 건네는 것도, 외상장부에 이름을 적는 것도 이제는 만석이의 손을 거쳤습니다. 박 노인은 그저 뒤편에 앉아 쌀자루를 풀고 묶는 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넘겼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노인의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손목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부어올라 버선이 벗겨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 노인은 참았습니다. 내가 버텨야 저 아이들이 편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밖에서는 효부였습니다. 장터 사람들 앞에서는 박 노인을 공손히 모셨고 이웃이 오면 시어머니 시중을 잘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노인이 쌀가마를 들어 올리려 하자 김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이런 무거운 건 힘드시지 않으냐고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요.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박 노인이 가마를 들어 올리다가 비틀거렸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 씨가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시냐고, 그러게 제가 하겠다고 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이를 악물고 가마를 내려놓았습니다. 괜찮다고 그저 삐끗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무거운 일은 점점 더 박 노인의 몫이 되어갔습니다. 가마를 옮기는 일, 물동이를 나르는 일, 마당에 장작을 쌓는 일까지도 김 씨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더 잘하신다고, 자신이 하면 오히려 서툴러서 방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면 안방으로 들어가 장부를 펼쳐놓고 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 노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가도 두 사람은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숫자를 세고 국을 마시면서도 거래처 이름을 읊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니 곧 이 집안이 더 커지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쌀 사러 온 아낙네 하나가 말했습니다. 박 노인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인다고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괜찮다고 그저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낙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석이와 김 씨는 살이 오르는 것 같은데 박 노인만 홀쭉해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상인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박 노인이 앞에서 손님을 맞았는데 이제는 뒤에서 집만 나르는 것 같다고 말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석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냐고 오늘 장에 못 나가시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미안하다고 오늘 하루만 쉬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박 노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날을 빠졌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장터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쌀자루 묶는 소리, 되지라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와 김 씨는 안방에서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문서, 전담문서, 가게 문서까지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가 붓을 들고 어느 문서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만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노인은 방 안에서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촛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한 장의 문서에 새겨진 이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박 노인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 노인의 허리는 더 굽어졌고 손마디는 굵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장터에는 여전히 나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쌀가마를 준비하고 만석이와 함께 장터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가 박 노인 앞에 종이 한 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보았지만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만석이가 말했습니다. 장사를 키우려면 곡식을 더 들여와야 한다고, 그러려면 전답 하나를 담보로 잡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 아니었나, 굳이 전답을 잡혀야 하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김 씨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요즘 곡식값이 많이 올랐다고 미리 사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비싸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박 노인은 종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흐릿했고 어디가 어딘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할머님 것은 그대로 지키고 전답 하나만 잠깐 담보로 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들이 좋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니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도장이 찍혔습니다. 종이는 김 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김 씨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안방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만석이는 옆에서 지켜보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사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무렵부터 장터에서 박 노인과 만석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만석이가 박 노인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면 가만히 듣고 할머니가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쌀쌀어온 손님이 값을 깎아달라고 했습니다. 박 노인이 조금 깎아주려 하자 만석이가 그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요즘 곡식값이 올라서 더 이상은 못 깎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만석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미간을 찌푸리고 돌아갔습니다. 맞은편 두부 파는 아낙네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만석이 말투가 좀 세졌다고 할머니 말씀도 자르는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날도 그랬습니다. 박 노인이 어느 거래처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만석이가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먼저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래처 주인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박 노인을 한번 보고 만석이를 다시 보았습니다. 장에서 돌아오는 길, 박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만석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김 씨가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은 어땠냐고, 거래는 잘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별일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 노인은 그대로 뒤채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석이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말투, 예전과 다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저 아이가 철이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장독 파는 노파가 박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즘 만석이가 좀 달라지지 않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장사를 배우는 중이라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한번 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박가미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박 노인이 점점 뒤로 밀려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박 노인 앞에서 그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확인하고 입으로는 삼켰습니다. 그 무렵 만석이는 또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집 문서였습니다. 큰 거래를 하려면 집을 담보로 잡혀야 한다고, 그래야 더 많은 쌀을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힌다니, 그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괜찮다고, 금방 풀 수 있다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할머님만 믿어달라고, 절대 잘못되는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한참을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흐릿했고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날 밤 장터 어기 주막에서 몇몇 상인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만석이가 좀 이상하다고,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상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느꼈다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던 또 다른 상인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박 노인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고 그 집안 공기가 예사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안방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부탁한 물건을 찾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종이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지만 몇 글자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집 문서였습니다. 전담 문서도 있었습니다. 가게 문서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 노인의 이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만석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글자는 여전히 만석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고 김 씨가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이 종이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왜 모든 문서가 만석이 이름으로 바뀌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 왜 몰래 이런 짓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밖에서 만석이가 들어왔습니다. 박 노인이 만석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냐고, 이 모든 게 내가 한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노인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였다고, 이제는 모든 걸 자기들에게 맡기고 편히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내 이름도 몰래 지우고 내가 평생 일군 것을 다 빼앗아 놓고 그게 나를 위해서라는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이런 복잡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 맡아야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연하다고? 내 평생을 바친 집안을 내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빼앗아 가는 게 당연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석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받아들이시라고, 어차피 다 자기가 물려받을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물려받는 것과 빼앗는 것은 다르다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려고 평생을 일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이제 할머님은 이 집 일에서 손을 떼셔야 합니다. 문서도 바뀌었고 장부도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이 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박 노인은 김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집을 이어갈 겁니다. 어머님은 그저 편히 쉬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박 노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눈에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단호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은 이제 제 집입니다. 할머니께서 물러나 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칼처럼 박 노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박 노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왔습니다.
뒤채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에서 김 씨와 만석이가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박 노인은 일어나 작은 보따리 하나를 쌌습니다. 몇 벌 안 되는 옷과 낡은 버선 한 켤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려는데 김 씨가 마루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막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서 박 노인이 나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고갯길 중턱에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박 노인을 흔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냐고, 일어나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박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 아래 절이 있으니 거기서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은 스님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절은 조용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고 법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이 박 노인을 마루에 눕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박 노인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스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집안 인연을 어찌 하시렵니까? 박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식어갔습니다. 마당의 낙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낙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첫 사흘은 박 노인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만석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적 자기 등에 엎여 웃던 모습, 쌀가마 옆에서 졸다가 일어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차갑게 돌아선 마지막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집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스님이 아침마다 죽 한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옆에 두고 가곤 했습니다. 박 노인은 죽을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스님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박 노인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스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이 많이 아프십니까? 박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더 미우십니까? 손주입니까? 며느리입니까? 박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일 미웁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너무 귀하게 키워서 버릇을 못 잡아서 그래서 저렇게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제 길을 걷습니다. 어르신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도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손주의 몫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워해야 살 것 같은데 미워하면 내가 더 무너질 것 같다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응어리는 언젠가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어르신도 저 아래 있는 사람들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박 노인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노인은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걷기도 했습니다. 낙엽을 쓸기도 했습니다. 절 마당에서 내려다 보이는 고을이 멀리 작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만석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씨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고을 장터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장독 파는 노파가 말했습니다. 박 노인을 한 달째 못 봤다고 어디 가신 거냐고 물었습니다. 두부 파는 아낙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못 봤다고 혹시 편찮으신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쌀 사러 온 객주가 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디 계시고 왜 만석이만 나와 있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집에서 쉬신다고 자신이 이제 다 맡아서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객주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가미전은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쌀도 팔렸고 장부도 정리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박 노인이 있을 때는 쌀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쌀을 사러 온 김에 안부도 묻고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쌀만 사고 빠르게 돌아섰습니다.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웃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이는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곱게 앉아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막 주인이 박가미전 앞을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쌀을 안 사고 가냐고 평소에 박가미전 쌀만 사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집에서 쌀 싸가면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요. 밥을 지어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 것 같소? 그 말에 옆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박 노인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집에서 어떻게 쌀을 사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박가미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석이는 마루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쯤이면 손님이 북적였을 텐데 오늘은 한산했습니다. 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장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다들 바빠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절 마루에서 박 노인은 고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만석이도 해지는 걸 보고 있을까요? 박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흩어졌습니다. 스님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고을에서는 이미 박가미전 이야기가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지요. 그의 겨울이 왔습니다. 박가미전 앞은 점점 더 한산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눈에 띄게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곡주 행상이 박가미전 앞을 지나쳤습니다. 만석이가 불렀습니다. 쌀 안 사가시냐고 좋은 쌀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행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다고 다른 데서 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석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예전에는 꼭 이 집에서 사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행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노인은 어디 계시오? 할머니 없는 집 쌀은 사고 싶지 않소?
그 말을 남기고 행상은 돌아섰습니다. 만석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쌀 사러 왔던 아낙네는 박가미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결국 옆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아예 박가미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습니다. 장독 파는 노파가 만석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만석아, 박 노인은 정말 어디 계시냐? 사람들이 다 궁금해한다. 만석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편찮으셔서 나오지 못하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모두 다 알고 있다. 내가 할머니를 내쫓았다는 것을. 만석이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노파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만석이는 빈 마루에 앉아 텅 빈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팔렸냐고 장부를 펼쳐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장부를 건넸습니다. 김 씨가 장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전달에 비해 반도 안 팔렸다고, 도대체 장에서 뭘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만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냐고, 할머니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장사에만 집중하라고 했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중을 해도 손님이 안 오는데 어쩌란 말이냐고, 사람들이 다 할머니를 찾는다고, 할머니 없으면 쌀을 안 산다고 소리쳤습니다. 김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이가 문을 열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전답을 담보로 잡혔던 빚, 그 돈을 갚을 날이 지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열흘 안에 갚지 않으면 전답을 넘겨받겠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내가 돌아간 뒤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떡할 거냐고, 돈은 어디서 구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쌀도 안 팔리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김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박가미전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만석이를 불렀습니다. 만석아, 이리 좀 나와보거라. 만석이가 마루 끝으로 나갔습니다. 어른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 자랑하던 박가미전이 이제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느냐? 만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불효쌀집. 그 한마디가 만석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내쫓고 혼자 차지한 집, 그런 집에서 나온 쌀을 누가 사 먹겠느냐고, 밥을 지어도 목에 안 넘어간다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석이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고을 사람들이 다 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만석이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른이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만석이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불효쌀집.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김 씨가 나와서 만석이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도 격려의 말도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가미전 앞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쌀가마는 그대로였고
장부도 그대로였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석이는 텅 빈 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불효쌀집.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효쌀집.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김 씨가 자고 있었지만 만석이는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마당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저 마당 한가운데서 할머니와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쌀가마보다 작은 몸으로 허둥지둥 쌀부대를 밀어보려 애쓰던 날 할머니가 웃으며 지켜보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특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할머니는 어깨를 한 번 더 펴고 서 계셨습니다. 만석이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 등에 엎여 장터를 오가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자신을 감싸 안을 때는 부드러웠습니다. 밥은 늘 한 숟가락 더 얹어주셨습니다. 새 옷이 생기면 먼저 자신의 몸에 맞춰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헌 저고리를 기워 입으시면서도 자신의 신발이 해지면 먼저 밑창부터 갈아주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눈물을 닦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문서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문서, 전단문서, 가게문서 모두 자기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지워진 자리, 자기 이름이 적힌 자리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가 한 짓인가? 할머니를 내쫓고 이름을 지우고 모든 걸 빼앗은 게 내가 한 짓인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석이는 문서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적어온 글씨가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은 글씨, 정성스럽게 그은 선 하나하나가 할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만석이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만석이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장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쌀을 퍼담으면서도 거스름돈을 건네면서도 머릿속에는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걷는 어린 손주가 있었습니다. 손주가 뛰어가자 할머니가 웃으며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렸을 적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만석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게 나였다. 저렇게 할머니 손을 잡고 다니던 게 나였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는 어디에 계신가? 내가 내쫓은 그 할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만석이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김 씨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왜 장터를 버리고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냐고, 정신 차리고 일이나 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김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만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내쫓은 것, 이름을 지운 것, 모든 게 잘못이었소.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고, 이미 다 끝난 일 아니냐고, 이제 와서 후회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져야 하오. 할머니를 모셔와야 하오. 할머니 없이는 이 집도 살 수 없고 나도 살 수 없소.
김 씨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서 뭐 하려고? 이미 모든 게 우리 것이 되었는데 굳이 할머니를 찾아올 이유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유가 있소. 할머니가 계셔야 사람들이 다시 이 집에 오오. 할머니가 계셔야 이 집이 다시 박가미전이 되오. 그리고 무엇보다 만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셔야 내가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소. 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석이는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노자돈 조금을 챙겼습니다. 김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정말 할머니를 찾으러 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아온다고 해서 사람들 마음이 돌아올 것 같으냐고, 빚은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만석이는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빚보다 중요한 게 있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소. 그건 할머니요. 만석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김 씨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만석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고갯길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걸어갔을 그 길을 만석이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만석이를 보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만석이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찾으러 간다고, 할머니를 모셔오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독파는 노파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절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야 했습니다. 마을마다, 집집마다 물어보면서라도 할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만석이는 땀을 닦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만석이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사흘을 걸었습니다. 만석이는 마을마다 들러 박 노인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모른다고 했고 어떤 마을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어느 마을 주막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삼이절에 누군가 머무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혹시 그쪽으로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절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가 햇빛에 반짝였고 마당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절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루 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노인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알아보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만석이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박 노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석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노인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습니다. 만석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박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석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머니를 내쫓고 이름을 지우고 모든 것을 빼앗은 것 다 제 잘못입니다. 박 노인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머니 없이는 저도 살 수 없습니다. 박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돌아가거라. 그 말이
칼처럼 만석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박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스님이 박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만석이를 보았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죄를 빌려면 그 죄가 생긴 자리에서 먼저 빌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빈다 해도 저 아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장터로 가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빌어야 합니다. 박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박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손을 놓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다시 잡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저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장날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스님과 함께 절을 내려왔습니다. 만석이는 앞서 걸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 노인이다. 박 노인이 돌아오셨다.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만석이는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박가미전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만석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만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죄를 고백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내쫓았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일군 것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만석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모든 문서를 할머니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집도, 전답도, 가게도 모두 할머니 것입니다. 만석이는 품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박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 문서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은 만석이를 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손주의 모습이 어렸을 적 그 아이와 겹쳤습니다. 쌀가마보다 작은 몸으로 허둥지둥 쌀부대를 밀던 모습, 자기 등에 엎여 웃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떠올랐습니다. 박 노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면 안 되는데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박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만석이의 앞에 섰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노인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만석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어나거라. 만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 짓은 내 평생에 가장 아픈 일이었다. 만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넌 내 새끼지. 그 한마디에 만석이는 와락 박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을 어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만석아, 이제야 다시 믿겠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다시는 그러지 마라. 만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문중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집과 가게는 박 노인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답 일부는 문중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만석이에게 맡겨졌습니다.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임을 알고 맡으라고, 사람의 도리를 잊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만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그날 이후 장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말도 있었고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가미전에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다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장터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쌀을 팔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 끝에 앉아
만석이가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조언을 해주었고 가끔 웃으며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거운 가마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 노인의 머리는 더 휘어졌고 허리는 더 굽어갔습니다. 만석이도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노인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할머니, 편안하십니까?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괜찮다. 예전처럼 시리지는 않구나. 만석이가 박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노인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이제는 내 등에서 내 발을 떼주어야겠구나. 만석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다고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노인이 웃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밤감이 전 처마 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 연기였습니다. 평범하고 고요하고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